이야기는 로마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드리아 해를 끼고 이탈리아 반도를 마주한 땅인 일릴리아라는 땅. 이 중 당시 달마시아와 판노니아라고 불렸던 것이 바로 오늘날 크로아티아가 되는 땅입니다. 특히 달마시아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치로 로마 황제들이 은퇴 후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던 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찾아온 혼란기. 발칸 반도는 여러 야만족들의 손을 거쳐 남슬라브족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 달마시아와 판노니아를 차지한 이들은 자신들을 크로아티아족이라는 뜻의 흐라바티라고 불렀고, 이들은 서기 810년경에는 크로아티아 최초의 국가인 크로아티아 공국을 세웠습니다. 작은 나라였던 크로아티아 공국은 약육강식의 정글이었던 중세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시 서유럽의 강자였던 프랑크 왕국의 신하를 자처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대부분의 남슬라브족 국가들과는 달리 슬로베니아와 함께 동방정교관인 서유럽의 가톨릭을 수용하는 가장 서쪽 나라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훗날 크로아티아의 역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10세기 초에 주군으로 섬기던 프랑크 왕국이 내란으로 붕괴되자 크로아티아는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왕국으로 성장하여 11세기까지 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에 이르러 크로아티아는 다시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서쪽에서는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베니스가 바다 건너 무역기지로 삼기 좋은 땅에 위치한 크로아티아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베니스는 같은 가톨릭 국가였지만 이익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를 노리는 비잔틴 제국과 손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위협은 북쪽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국으로 무성한 가톨릭 국가인 헝가리가 남진하며 비잔틴 제국과의 경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헝가리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결국 이것이 종국에는 화를 불러왔습니다. 11세기 말 크로아티아에 왕위 계승 문제가 생기자 헝가리는 이를 구시로 침공하여 결국 1102년 크로아티아를 굴복시키고 크로아티아 귀족들로 하여금 헝가리 왕을 군주로 받아들인다는 조약에 서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크로아티아는 헝가리의 일부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헝가리에서는 이것을 헝가리의 크로아티아 정복으로, 크로아티아에서는 크로아티아와 헝가리가 같은 주군을 모시는 동군 연합을 한 것뿐이라는 것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헝가리 왕국은 자신들의 땅이 된 이곳에 총독을 임명하고 토착인들의 귀족 의회로 하여금 이를 보조하게 함으로써 크로아티아를 간접 지배하였습니다. 헝가리의 크로아티아 지배는 이후 몇 번의 반란이 있긴 했지만 대체로 평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1241년 바투의 몽골 원정대가 헝가리를 공격했을 때 헝가리 국왕이 크로아티아의 달마시아까지 피난을 왔다는 것은 이 지역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53년 껍데기만 남아 비틀대던 비잔틴 제국이 쓰러지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게 함락되었습니다. 이것은 크로아티아에게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의미했습니다. 기존 비잔틴 제국은 강대한 적이었으나 병든 사자였던 반면 오스만 투르크는 그야말로 생생하고 노련하며 집요한 상대였던 것입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곧 북상을 시작했고 헝가리 왕국의 남단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크로아티아는 오스만과의 끊임없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점차 영토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6세기 초 크로아티아는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패전과 좌절만 이어진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헝가리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국가가 와해되는 위기를 겪었다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에 합병되고, 당연히 헝가리에 속해있던 크로아티아도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의 리더였던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슬람 제국의 창끝을 막는 방패로 그들의 국경에 위치한 크로아티아를 군사작전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 지역에는 크로아티아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소수인종들이 모여들어 병영을 만들었습니다. 전방인이라 불리던 이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오스만의 침공에 수시로 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만 제국은 정말 막강한 상대였습니다. 결국 크로아티아는 과거 그들이 소유했던 전성기 시절의 영토를 대부분 잃어버릴 정도로 패전에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또한 군사작전 지역으로 변모한 국토는 황폐해졌고, 이에 따라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원망도 커졌습니다. 17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은 합스부르크 왕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그들이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공격할 때마다 그 길목에 있었던 크로아티아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오스트리아 제국의 전성기가 찾아온 18세기 중반, 안정을 찾았던 크로아티아는 18세기 말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굴복시킨 나폴레옹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크로아티아에도 민족주의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인들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크로아티아인인가? 그렇다면 크로아티아인은 과연 누구인가? 당시에는 크로아티아인이라는 말보다는 로마 제국 시기 이래의 지명인 일릴리아를 따서 일릴리아인이라는 말이 좀 더 광범위하게 쓰여 이른바 일릴리아 민족주의가 확대되었고, 1848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안에 세르비아인까지 아우르는 자치왕국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무력저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오스트리아에 매여있던 헝가리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들은 크로아티아가 헝가리 민족의 일원이 되어 자신들의 왕국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모순적인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19세기 말이 되면서 크로아티아인들의 요구는 어느 정도 관철되어 그들은 완전한 독립은 아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크로아티아가 헝가리에서 떨어져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패전국이 되면서 제국이 해체되자 이제 크로아티아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의 행보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자신들만의 독립국을 건설하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강대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의 약소국에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크로아티아인들은 이웃의 세르비아 왕국 그리고 슬로베니아인들과 함께 유고슬라비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민족의 개념을 슬라브족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하여 좀 더 큰 나라를 세운 것이죠. 세르비아, 슬로베니아인들과 함께 나라를 세운 것은 역시 1차 대전에 대한 기억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1차 대전이 약소국들로 구성된 발칸반도의 나라들을 노린 강대국들의 약탈로 시작되었기에 작은 나라로 남아 더 이상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이 되어 다른 나라에 참여한다는 생각,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이내 이것은 실수였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세르비아 왕국의 의회 정치 내에서 소수민족을 포용한다는 발상으로 만들어진 나라였지만, 크로아티아인들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을 대변하는 크로아티아 농민당의 주장은 번번이 묵살당하기 일쑤였고, 의회에서는 이들을 향한 테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에 크로아티아 강경파들은 이참에 독립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국왕이었던 알렉산더 1세가 1928년에는 급기야 의회를 해체하고 국왕 독재를 선언해버리자 크로아티아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던 와중인 1934년 알렉산더 1세가 마르세유를 방문하고 있던 차에 크로아티아 극우 세력인 우스타샤와 불가리아 혁명 조직의 암살되는 일마저 일어나고 맙니다. 이렇게 유고슬라비아 왕국은 내부에서 분열되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1941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주축국이 발칸반도로 들어왔을 때 불과 10여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구파인 우스타샤는 이때다 싶어 주축국에게 로비를 하여 크로아티아에 친나치, 친무솔리니 괴뢰 정권을 세웠습니다. 이 괴뢰 정권은 나치 지령에 따라 유대인 및 공산주의자, 집시, 반나치 세력 등을 수용, 학살하는 강제 수용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크로아티아인들의 구세주로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게릴라 지도자 티토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왕국 시절부터 공산주의자로 소련과 유럽 각국을 왕래하며 활동했던 그는 재빠르게 게릴라를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주축국과의 싸움을 전개하여 사실상 소련군이 진주하기 이전부터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일대를 거의 반해방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티토가 실상 크로아티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출생지도 크로아티아이며 그의 아버지도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슬로베니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장 과정에서 모두 크로아티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때문에 그런 그가 전후 유고연방 인민공화국을 세웠을 때 크로아티아인들은 비교적 큰 불만 없이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티토의 카리스마는 대단한 것이어서 그의 통치기에 크로아티아뿐만이 아니라 세르비아,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헤르체코비나, 마케도니아 등 유고연방을 구성한 나라의 여러 민족들은 다소간의 불만이 있어도 티토의 카리스마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티토는 나라를 세운 지 몇 년 후 스탈린과 갈라서기 시작했고 이내 서로를 암살하려 할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이런 사정에 더해 서유럽 지향적인 크로아티아 출신이었던 때문인지 티토는 곧 60년대 이후 시장 사회주의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일부 인정, 노동조합의 기업 경영과 이윤 추구, 시장에 의한 가격 조정 등 시장 경제적 요소의 도입은 자본주의 진영, 특히 미국의 환심을 사 많은 자본이 유고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유고를 공산권 국가 중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티토는 이 시기 자기 고향인 크로아티아의 최대 장점인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을 활용하여 서구 관광객을 유치하여 크로아티아를 관광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후반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철권을 휘두르던 소련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비슷한 시기 유고 내에서도 강압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폭발했습니다. 체코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세르비아에서는 중앙정부의 독재를 반대하던 시위의 양상이 크로아티아에서는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의 자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로 변했습니다. 티토는 이 모두를 철권 통치로 잔인하게 찍어 누르는 한편 개별 연방국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헌법을 1974년에 공표해야 달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유고 연방의 분열을 간신히 봉합하며 그렇게 그럭저럭 70년대를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1980년 티토가 사망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웠던 여러 소수민족을 티토 개인의 카리스마를 통해 간신히 끌고 나가던 나라에서 그 구심점이 사라지자 유고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악화한 유고의 경제 사정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내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소수 민족들 사이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티토의 뒤를 이은 지도자 중 밀로셰비치 같은 이는 이를 유혈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유고는 이내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 유명한 유고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르비아와 독립전쟁을 벌이게 된 크로아티아의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바로 크로아티아 내에 적지 않은 수의 세르비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크로아티아라는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반대하고 있었고 세르비아의 지시를 받아 자신들만의 괴뢰국을 세우고 세르비아와 전쟁을 벌이는 크로아티아를 배후에서 공격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좁게 보면 크로아티아는 양쪽의 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초반 전황은 크로아티아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문제는 세르비아 역시 크로아티아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연방국들이 모두 적이었으니 적의 수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크로아티아가 일정 시간을 버텨내자 전황은 역전이 되었고 결국 1992년 크로아티아는 세르비아로부터 비공식적으로나마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1995년에 마침내 독립국으로서 국제무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유고 내전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기존 인구의 상당수를 구성하던 세르비아인들은 전쟁 중에 크로아티아군의 공격으로 피난을 떠나서
이제 인구의 90% 이상이 크로아티아인이었기에 국가적 통합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문제는 파괴된 건물, 특히 국가의 기간 산업인 관광 자원이 파괴된 것은 확실한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데에는 건국 이후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으니까요. 다행히 2000년대 중반부터 크로아티아는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되어 오늘날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 그 자체만 보아도 최근에는 과거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가 되어 크로아티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천혜 환경으로 관광 산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나라인 만큼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자신들의 나라를 홍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대단합니다. 또한 관광업의 나라이기에 유순할 것 같지만 수백 년간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 최전선에서 군사작전지대 백성으로 살아온 데다가 20세기 후반에는 파괴적인 내전까지 겪은 만큼 이 세상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이른바 전사의 스피릿 역시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결합하였기에 인구 400만의 작은 나라임에도 크로아티아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 강팀들을 꺾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진흙을 뒤집어쓴 싸움닭 같은 축구판의 모습이 어쩌면 크로아티아의 역사와 문화를 요약해주는 한편의 스냅샷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